내 인생은 뭐가 남았지? 아빠와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 공부해서 아빠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아빠가 권해준 전공을 선택했고 주말마다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보란듯이 예술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되지 못해 늘 미안했고 아빠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지 못해 언제나 부끄러웠어요. 아빠는 사귀던 여자들에게 큰딸이 곧 박사 학위를 딸 것이고 그럼 곧 예술사 교수가 될 거라고, 그것도 모교의 교수가 될 거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박사 과정에 입학한 것은 맞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고 학위를 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국내에서 예술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딴다 해도 갈 자리가 없었고 설령 갈 자리가 생긴다 해도 그때까지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학원 강사는 저로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아빠는 결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무렵 새로 옮긴 학원에서 언어 영역을 가르치는 젊은 여자 강사하고는 좀 가까워졌더랬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굉장히 살갑게 굴더라고요. 밝고 명랑한 사람이어서 저도 좋았어요. 하루는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저녁 때가 되어서야 출근을 하니까 낮에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인생 상담 같은 것이겠지 싶었는데 맞았어요. 우리는 파스타를 사 먹고는 커피집으로 옮겼어요. 이제 본론이 나오겠구나 싶은 타이밍에 언어 영역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랑 좀 가까워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예감 같은 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왜 공포영화 보다가 너무 끔찍한 장면이 나올 타이밍에 눈을 감아버리듯이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고 눈을 감아버린다고 지나가지도 않는 거니까. 저는 애써 경청하는 선배의 얼굴을 지어 보였어요. 가깝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때부터 그 선생이 풀어낸 얘기는 바로 제 얘기 같았어요. 혹시 제 얘기를 어디서 조사해 와서 떠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언어 영역 강사는 어릴 때부터 아빠 딸이었대요. 아빠와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같이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남자를 만난 적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헤어지고 여전히 지금도 아빠와 가장 자주 만나 남자친구와 할 법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좀 충격받으셨나 봐요. 그녀가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변명하듯 덧붙였어요.
저도 예전에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이해 못했어요. 아빠하고 친한 게 왜 문제지? 내가 결혼을 못해서? 아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에 대한 차별 아닌가?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고, 아빠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가? 근데 생각이 변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팠어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언니, 사람 눈이 참 이상하죠? 그때까지는 참 밝고 환한 친구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병색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의 얘기는 그 부분부터 좀 격해졌어요. 아빠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 저 암이래요. 갑상선암. 너무 걱정 마세요. 아주 초기래요. 수술하면 된대요. 그랬더니 아빠는 대뜸 갑상선, 그거 착한 암이다. 별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치료도 다른 암에 비해 수월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절 안심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빠는 딱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아빠는 마치 암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멀리했어요. 언니,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세요? 거기 누워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제 좋은 모습만 원했던 거예요. 아빠 하고 따라다니는 귀여운 딸. 그런데 딸이 이제 나이 들어 암에나 걸리다니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하지만 아빠가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생이 눈물을 펑펑 쏟는데 전 정말 이제 불편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결국 못 참고 냉정하게 말해버렸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겠죠. 전 선생님 아버님을 잘 모르고 그러니 그 어떤 조언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혼자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 선생이 왠지 얄밉기도 했어요. 화도 났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아주 불쾌한 비난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잠깐이라도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마침 학원도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참이었죠.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선 부탁할 사람이 현정이밖에 없더라고요. 나 좀 거기 가 있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묻지도 않고 당장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어요. 뉴요크 공항에 엄마와 현정이 그리고 현정이 남편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말없이 저를 한참 껴안아 주었는데 그게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도 뭔가 이해받는 느낌?
물론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미국인들이 하는 걸 따라했던 거예요. 어쨌든 뉴저지 생활은 전반적으로 참 편안했어요. 처음엔 아빠를 혼자 두고 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서울을 떠나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알 게 뭐냐, 아빠 인생 아니냐, 이런 배짱도 생겼어요. 나 그냥 여기 살면 안 될까? 현정이한테 얘기했더니 잘 생각했다며 그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변호사인데 비자 문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회사에 그쪽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 풀려가는 느낌?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매듭을 확 잘라버렸을 때의 기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주 미묘하게 불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무슨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것 같았달까? 이건 내가 아니야. 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너는 이렇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어요. 물론 엄마와 현정이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리고 절대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우리는 같이 쇼핑몰에 가고 근처 공원으로 소풍도 가고 주말이면 뉴욕으로 나가 공연도 보고 그렇게 겉으로는 참 즐겁게 보냈어요. 언니, 수학에 이런 방정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3x 플러스 4xy 플러스 6xyz는 8이라고 해요. 그럼 좌변에서 x를 괄호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요. x 괄호 열고 3 플러스 4y 플러스 6yz 괄호 닫고는 8. 여기서 x가 아빠예요. 아빠를 괄호 밖으로 빼내면 수식은 참 단순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수식을 잘 보세요. 괄호 밖에서 x가 모두를 가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현정이나 엄마가 아빠 얘기를 싫어하니까 저는 아빠에 대한 생각을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와 동생이 절 어떻게 보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를 아빠라는 저개발 독재 국가로부터 탈출한 난민쯤으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 짐작하고 그 화제를 피해준 거였어요. 저는 그들이 아빠 얘기를 피한다고 생각해서 꺼내지 않은 거였는데 사실은 그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 흉을 보고 아빠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저를 한심해하고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 육감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현정이가 저에게 잘 아는 한국인 세러피스트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잘 배운 미국 백인의 전형적인 미소 같달까. 나는 흠잡을 데 없는 공정함과 바다 같은 너그러움을 갖고 있으며 불쌍한 너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너한테 달렸으니 어서 결정하렴 같은 뜻을 담은 미소요. 내가 왜? 제 말투에 가시가 있었겠죠. 현정이는 바로 물러섰어요. 별거 아니야. 여기선 조금만 힘들어도 다들 받거든. 너도 받아? 그럼 받으면 좋아. 스파에서 마사지 받는 기분이야. 하고 나면 개운해. 일상은 더없이 평온했어요. 엄마는 보기 좋게 늙어가고 있었고 어려운 일은 현정이네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어요. 결혼 안 하고 산다고 열등한 인간 취급하는 눈길도 없었고 나이 때문에 못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언니. 인간은 참 알 수 없죠. 제가 원래 골초였다는 얘기 안 했죠? 한국에선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갑 넘게 피웠는데 미국 가선 끊었어요. 거긴 담배 한 번 피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처음 석 달만 현정이 내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작은 콘도를 하나 빌려서 혼자 살았는데요. 그 콘도만 해도 입주자가 집안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건강에도 나쁘고 담배값도 비싸니 이참에 끊자고 결심을 하고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늘 적막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고 그런데 한량없이 권태롭기만 한 기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 나를 밀어낸다는 저항감. 그런 기분 언니는 모르시죠? 그런데 미국에 가면서 끄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유독하고 중독적인 존재, 아빠요. 둘과 거의 동시에 결별했으니 그 공허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알아채기가 어려웠어요. 아빠와 담배가 없는 삶. 둘 중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하기 싫었어요.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알고는 싶었어요. 이 공허와 권태는 둘 중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가? 아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알았어요. 내 삶의 더 커다란 결락, 더 심각한 중독은 아빠였다는 것을. 엄마나 현정이와 나누는 대화에는 어둠이 없어요. 밝고 따뜻해요. 특히 현정이는 모든 면에서 논리적이고 명쾌하죠. 외국어 같았어요. 왜 외국어로 말을 하면 좀 더 이성적이 된다잖아요. 아빠하고는 달라요. 저에게는 아빠가 모국어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운명 같은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래. 엄마는 단호하게 말렸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다. 넌 할 만큼 했다.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쩌면 그 말은 저에게라기보다 엄마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어떤 말을 남에게 하고 살죠. 현정이도 냉정하게 만류했어요. 가지마, 언니. 이번에 가면 못 돌아와. 다시 아빠에게 매이는 거야. 너도 같이 가자, 현정아.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은 한번 뵈드려야지. 괜찮아. 아빠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때 현정이 표정을 언니도 봤어야 해요. 새삼 한심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언니는 내가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어쩌지? 내가 아빠를 버린 거야. 언니는 내가 아직도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빠가 언니한테 준 거,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무슨 용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아빠야. 내가 아니라. 언니, 제가 좋아하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전에 어떤 일간 신문 만화에서 본 건데요. 어떤 남자가 교통방송에서 뉴스를 들어요. 고속도로 어느 구간에 역주행을 하는 승용차가 있으니 일대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모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는 문득 그 방면으로 출장을 간 친구가 떠올라서 전화를 걸어요. 야, 그 부근에 역주행을 하는 미친놈이 하나 있대. 조심해.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야. 어서 전화 끊어. 다들 충고들을 하죠. 인생의 바른 길을 자신만은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요. 친구여, 네가 가는 길에 미친놈이 있다니 조심하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전화를 받는 친구가 바로 그 미친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친놈도 언젠가 또 다른 미친놈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역주행하는 미친놈이 있다는데 너만은 아닐 줄로 믿는다며. 그 농담의 말미처럼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미친놈은 아마 한둘이 아닐 거고 저 역시 그중 하나였을 거예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저 낯선 몸뚱어리를 보고 있느라면 참으로 허망한 존재에게 인생이 바쳐졌구나 싶어요. 저는 저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바이털 사인이 꺼지고 더 이상 저 육체로부터 아무 반응도 받아오지 못한다면, 즉 아빠가 마침내 의학적으로 사망한다면 한동안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생각하게 돼요. 뉴욕에 있었다던 그 두 사람, 오직 두 사람만이 느꼈을 어떤 어둠에 대해서요. 어젯밤 이제 반쯤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나 담배 다시 피운다.
아빠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 리가 없는데 어쩐지 희미하게 웃는 것 같기도 했어요. 쓰던 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이어쓰려니까 이상하네요. 실은 요정까지 쓰다 담배가 당겨서 잠깐 나갔더랬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아빠가 생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 겨우 딸내미 다시 흡연자 됐다는 말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어찌나 웃긴지 혼자 막 웃었어요. 흡연구역에서 자주 만나는 여자가 저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뭐 좋은 일 있느냐고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누가 입원했냐고 또 묻더라고요. 아빠라고 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한다고 말해줬어요. 미쳤는지 그때까지도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난감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미친년인 줄 알았겠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확인하기도 전에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 소식이라는 것을요. 병실로 올라가니 벌써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언니도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모든 게 수월하다는 것. 이 사회가 정해놓은 절차대로 착착 진행되더라고요. 오빠가 거제도에서 올라와서 상주 노릇을 했어요. 현주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 있지? 이 말은 영 뒤집을 수가 없네. 뒤집어도 똑같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가 돼. 글로 옮겨놓으니 좀 부적절한 농담 같은데 막상 듣는 순간에는 위로가 됐어요. 오빠 딴에는 아빠 딸인 저를 좀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지만 현정이는 발인 직전에야 도착해서 아빠 관에 흙은 같이 덮을 수 있었어요. 현정이가 그러더군요. 오길 잘했네. 내 마음속에 아빠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이런 의식이 꼭 필요하기는 했던 것 같아. 장례를 다 치르고 오랜만에 노트북을 켜니 언니에게 쓰다만 메일이 뜨더군요. 불과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쓴 부분을 다시 읽다가 문득 언니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 순간의 제 감정은 그대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을 거잖아요. 언니, 전 이제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알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게 막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그냥 좀 허전하고 쓸쓸할 것 같은 예감이에요. 희귀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가 된 탓이겠죠. 좀 정리되는 대로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때까지 언니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